그 백신 공급망이 특히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그 스테이크홀더가 많고 그런데 그 그러니까 상세하면서도 그 중요한 내용들을 굉장히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김태균 교수님 그러면은 저는 그 라운드 테이블 1의 그 주제를 그 어, 예, 그 코비드 19 그 팬데믹이 백신 공급망에 이제 미친 영향, 그다음에 백신 공급망의 특징 그렇게 이제 제목을 주셔가지고 거의 버바텀처럼 그 백신 공급망의 이제 특징이나 아니면은 그 팬데믹이 백신 공급망에 미친 영향을 그 개도국의 백신 접근성 위주로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예. 예, 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사실 백신 공급망의 이제 그 특징을 정리를 해보긴 했지만은 이거는 그 윤상 박사님께서 이미 상세하게 그 설명을 해주신 내용에 하고 오버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뭐 포인트마다 다시 이제 다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그 이사님께서 발표하실 때도 이제 뭐 규제나 이런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그 백신 공급망이 이제 그 모든 그 제품의 공급망이 그렇듯이 그 단계마다 그 필요한 이제 규제나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 백신의 경우에는 이 역할이 이제 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생물학적 제재가 이제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네, 부작용이 간혹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구 집단의 건강에 직접 이제 영향을 미치는 제재이다 보니까 어, 그 특히 이제 그 미국 FDA라든지 이런 그 규제가 그 까다롭기로 유명한데요. 개도국의 경우에는 각 국가에서 이제 어떤 의약품이나 백신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당연히 그 국가의 그런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은 그런 식약청이나 아니면은 미국 같으면 FDA에 해당하는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관에서 그 국가의 국민들이 그 백신이나 의약품을 사용하게 할 것인지에 관한 그런 이제 검토와 승인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 자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백신뿐만 아니라 코비드 백신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이제 그 트래디셔널 백신이라고 하는 6가지 그 가장 기본적인 항원에 대한 것부터 그다음에 이제 그 에센셜 드럭이라고 불리는 아주 기초적인 의약품에 대한 그런 검토와 승인 절차도 각 국가의 규제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WH에서 이제 그런 그 프리 퀄리피케이션이라는 인증 제도를 만들고 그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UNOPS라든지 뭐 유니세프라든지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유니세프가 그 이제 조달 과정을 거쳐서 쉰먼트까지 그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윤상 이사님께서 보여주신 슬라이드 그림 중에 그 센트럴 그 스토리지로 그 이제 포트에서 또는 이제 공항에서 옮겨가는 그 과정을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국가 내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런 어, 그, 그러니까 특히 그 코로나 백신,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그 인증 제도를 각 그 개도국에서도 빨리 그 백신을 접하고 사용할 수 있게 빨리 그 처리를 해주는 제도가 같이 뒤따라야 됩니다. 보통 때 같으면은 프리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해도 최소한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그래서 이제 그 WHO에서 따로 이제 만든 절차가 그 이머전시 유스 리스팅이라고 하는 그 긴급 사용 목록이라는 등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는 지난 팬데믹 시기 동안에 WHO에서 그 백신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치료약 그다음에 이제 다이그노스틱스 이런 것들을 이제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그 PQ 인증 제도를 받도록 했고 어떤 것들은 긴급 사용 목록 등재 제도에 올라가서
그 약품이 이제 도착하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절차를 따르도록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 이제 국가마다 당연히 이제 고려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그 긴급한 그러니까 팬데믹 요번에 팬데믹은 오히려 이제 각 국가 차원에서 보면은 그 이제 전파 속도가 조금 그러니까 늦은 대륙도 있었는데 에볼라 같이 예전에 그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아웃브레이크처럼 팬데믹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 전파가 굉장히 빨랐던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은 그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런 그 WHO에서 운영하는 그 PQ 인증 제도나 긴급사용 목록 등재 제도 같은 것들을 각 국가의 그 규제하고 이제 하모나이즈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규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좀 오래 얘기를 드렸나 싶은데 또 하나 그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모든 그 이제 다른 상품의 공급망에서도 요즘에는 그 데이터 수집 관리, 보고 체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그 기억하시겠듯이 그 코로나 백신 또는 이제 그 테스트 숫자가 이제 하루하루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계속 팔로우하는 그런 과정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뒤따르기 때문에 그 백신 공급망은 특히나 그런 디지털화와 그다음에 이제 몇 개의 백신이 이제 유통이 됐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폐기율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어떤 백신의 그 필요량을 추산을 할 때 보통은 인구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보통 기존의 그 안정성을 뭐 이제 이번 화이자 백신처럼 이제 아주 그 저온에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백신도 평균적으로 5% 정도는 폐기율이 있어서 그 폐기율 따라서 그 필요량을 어, 그 다시 계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 유통량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개도국 같은 경우 그 긴 그 유통 거리와 그런 이제 걸리는 시간 때문에 이런 그 백신의 폐기량이 특히나 그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그 백신이 가진 그 에피커시를 다 발휘하기 힘든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저소득 국가는 아까 이사님 발표에서와 같이 백신의 개발에서도 생산에서도 그리고 구매에서도 이렇게 소외되고 그 코백스 같은 기관을 통해서 구매된 백신이 도달하기를 그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국가들이 있고 그 놀라운 거는 그 3년의 그 기간 동안에 코백스를 통해서 아예 백신을 공급받지 못한 국가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 코백스 활동을 종료하고 그 C19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동안에 백신을 아예 공급받지 못한 그런 국가들에 대한 공급을 먼저 우선하면서 그 미래 팬데믹에 대비할 계획을 WHO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은 일단 그 워낙 그 백신 공급망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서요. 그 개도국에서 그 적시에 백신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주의를 해서 그 정비하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지 그냥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조금 더 있는데 그 시간 때문에 지금은 일단 마칠까요? 아, 조금 더 그러면은 아, 예, 네, 예, 그 그러면은 팬데믹이 백신 공급망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아시는 대로 팬데믹하에서 그런 백신 개발이나 그런 이제 임상시험 과정이나 승인 과정이나 다 긴급성이 요구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규제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좀 간과가 되기 쉬운데 특히 이제 정책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각 국가별로 하모나이즈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35페이지에 이제 그 메모 중에서 이번에 그 팬데믹을 통해서 이제 나타났던 거는 사실 그동안에 그 콜드체인의 그런 콜드체인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문제는 사실 국제보건이나 개발협력 분야에서 그 이제 뭐 잠시라도 그 현장을 방문해 보시거나 일을 해보신 분이라면은 이게 얼마나 그 심각한 문제인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DTP 커버리지가 거의 99%, 100%인데도 그 실제로는 그 DTP 발생률이 높은 국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뭔가 백신의 그 콜드체인의 인프라 부족 때문에 백신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는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런 콜드체인 구비의 중요성이 그런 개도국뿐만 아니라 그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그런 그 고소득 국가에서도 그런 초저온을 그 유하는 백신이나 의약품이 이제 개발될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정비를 해둬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예, 그런 인식이 환기가 된 점, 예,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국제 보건을 하는 입장에선 제일 중요한 공급망에서의 단계가 결국은 그 딜리버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백신 딜리버리에 여러 가지 그 바틀렉도 많고 챌린지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러 파트너십들이 생겨났고 이제 굉장히 그 좋은 의도로 네, 그런 활동을 시작을 했지만은 그 적어도 네, 국제보건 분야에서의 그런 이제 그 총괄적인 평가는 굉장히 그 이제 효과적이지 못하고 그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제사회가 일단은 그런 개도국의 백신 접근성을 위해서 그 여러 파트너십이나 코백스 같은 메커니즘을 만든 것 자체는 네, 당연히 네, 이제 그 잘한 일이고 계속 그 지지를 받아야 되는 일이지만은 그 선구매 제도의 그 설계 하나가 그러니까 고소득 국가들한테 그 바이레터럴하게 그 이제 제약사들하고 거래를 할 수 있게 열어둔 그 조건 하나로 사실 그 코백스의 전체 그 활동이 네, 처음 기대나 이런 목표에 굉장히 많이 미치지 못했다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네, 그 보여줘서 이런 그 AMC 기재 같은 것들을 만들 때 다음번 팬데믹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이제 유의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그런 한계점들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팬데믹 조약과 팬데믹 기금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예, 두 번째 라운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뭐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걸 랩업하는 거는 자격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큰 틀에서는 백신 불평등 말씀을 주로 하신 것 같고, 특히 개도국, 남반구, 뭐 사우스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자체적인 어떤 그 다른 시스템을 갖고 뭐 콜드 체인이 되든 아니면 인가 제도와 인허가 제도가 되든 어떻게 그걸 온라인 시킬 것인가 국제사회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공할 수 있는 툴들을 활용해서요. 마지막은 그 딜리버리 얘기 말씀 주신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 김웅환 서울대 의대 교수님 모시고 더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웅환 교수님 잠깐 소개 말씀을 올리자면 지금 현재 그 서울대 안에 있는 그 이종욱 글로벌 의학센터의 그 센터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특히 아동들 수술을 심장 수술이나 이런 거를 주로 개도국에서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셔서 아마 오늘 좋은 말씀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한 10분 네, 넘으셔도 되니까 편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인류가 지금까지 바이러스랑 싸워서 이긴 적은 없습니다. 바이러스 절대로 못 이기는데 단지 이제 우리가 했지만은 뭐 사실 코비드는 이제 또뭐 백서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건 아니고 지가 알아서 순하게 진화해 가지고 사실 그렇게 그게 이제 사실은 종식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인류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명이 백신이죠. 백신은 가격 대비 가장 효과적이고 평생 보장할 수 있는. 근데
사실 이게 코비드에 그 깨졌거든요. 이게 계속 변이를 하니까. 사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 났지만은 사실은 근데 백신이 제일 무기죠 사실은. 근데 이게 그 한참 그 코비드 19 한참일 때 여러 이제 정책하시는 분들이 이래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저는 뭐 임프레시브했던 게 21년도에 그때 한참일 때 나온 건데 그 지구상의 그 당시에 해결책이 없을 때 정책적으로는 동시에 인류 중에서 최소한 70%가 백신을 한꺼번에 다 맞으면은 이게 딱 차단이 돼요. 그 블로킹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전파를 70%가 백신을 맞으면 항체를 가지면은 한꺼번에 싹 대치가 되는 체인을 끊는 거 완전 거의 끊는 건데 그때 돈으로 계산하니까 500억 달러가 든다 그러더라고요. 인류가 70%가 백신을 다 맞는데 500억 달러 되는데 그럼 이게 어느 정도냐 그러면 G7 GDP의 0.13%예요. 그래서 사실 그 적은 비용으로 정말 인류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쪽 정말 그 뭐 어쨌든 간에 근데 만약에 이걸 차단했을 때 경제를 생각하면은 딱 코비드 끝났을 때 4년간 경제이익이 9조 US 달러예요. 9조. 백신이라는 게 사실 위대한 발명품인데 이게 이제 동시에 인류가 그것도 한꺼번에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계속 이게 변이가 생기면서 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70%한 게 사리고 또 60%, 70% 집단 면역이 생기면 집단 항체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뭐 한때는 그랬죠. 유럽 국가는 집단 면역을 선택했고 결국 많이 죽었고 그랬지만 집단 면역이 됐죠. 이게. 근데 이게 정말 이게 우리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저는 너무 반갑게 이건 백신이 정말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된다. 이거를 같이 고민을 하고 되든 안 되든 이제 정책적인 그런 거는 계속 발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안 됐을까? 제가 이제 코비드 끝나 작년 뭐 1년 반 전에 이제 코비드가 끝나갈 때 미국 학회에 갔어요. 미국 학회에 갔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방역을 엄청 철저하게 했고 근데 미국 학회 갔는데 놀랐어요. 미국 갔는데 마스크를 쓰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세계적인 그 유명한 의사들이 다 모인 의사 학회인데 의사는 또 마스크를 안 쓰는 거예요. 저는 마스크를 쓰려고 그랬는데 마스크를 쓰는 한 사람도 저 혼자 마스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벗게 되더라고 이게. 왜냐하면 혼자서 다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야 이게 이상한 사회다. 근데 그때 보스턴에서 했는데 하버드 교수가 와 아는 분이 와 아, 프로페서 김 마스크 쓰라고 지금 그 당시에 새로 변이가 생겨 막 퍼지고 그랬어요. 마스크 써야 된다고 지금 병원에 코비드 변이 생겨 막 퍼지고 있으니까 마스크 써야 된다고 조용히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학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마스크를 리커멘드해서 추천한다. 근데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그때 미국의 거리에 나가면은 그냥 미국 사람들 정말 마스크에 거부감이 있다. 피부롭겠죠, 이게. 마스크를 쓰는 사람 한국 사람 일루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도 실패했죠, 결국은. 미국 그렇게 돈을 때려 부었는데 그 백신을 이게 50% 미만이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계속 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미국도 실패했죠. 우리나라는 됐죠. 우리나라는 백신이 좋은 게 없어서 늦게 시작했지만은 우리나라는 뭐 말 잘 들으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에요. 경험에서 사실은 놀란 게, 정말 이게 쉽지 않구나. 이게 문화 차이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야기했지만 백신이 사실 큰 문제가 이번은 전 세계 처음이죠. 백신을 개발한 데는 한 두세 달밖에 안 걸렸지만, 그 승인된 데까지 한 10개월 이상 걸렸잖아요. 그죠? 그것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게 백신이라는 게 저도 의뢰했지만, 이 평생 이것만 연구한 사람들 반대가 되게 심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게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가지고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사실 그 무서운 거죠. 근데 그에 대한 공포심이 너무 큰 거예요. 미국 쪽 이런 데. 그러니까 뭐 가짜 손 나오고, 가짜인지 아닌지 아직도 몰라요, 사실.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또 어떤 변이가 나올지, 어차피 변이가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는 이게 해결이 안 된 문제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또 이런 데 생긴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 될 거예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개발 성의까지 되게 이번에는 모든 게 생략됐잖아요. 그죠? 되게 뭐 이래 이제 1창, 2창, 3창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생략된 거거든요. 특별하게. 사실 이런 사태가 근데 백신을 만든다 그러면은 급격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걸 대량 생산해 가지고 대량 어떻게 같이 맞아야 되는 게 인류가. 그래야 차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정말 쉽지 않구나. 이게
근데 백신 불균형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 계속 했죠. WHO 테드로스 사무총장이 계속 그 얘기했죠. 이게 도덕적으로 1차 접종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유럽은 계속 부스터 백신만 맺히는 거예요. 그것도 미국에서는 너무나 많은 게 사장됐고 버려졌고 사실은. 이게 너무나 저는 저희들이 아프리카하고 아시아에 가는 나라에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어 프로젝트를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걱정되다가 그 91년도 하반기부터 그냥 아프리카를 방문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막 너무나 걱정돼서 어떠냐 정말 그 상황은 뭐 최악이죠. 그래 그 뭐 모든 게 끊어지 교육이 끊어지면서 물품이 안 들어 아프리카 나라 아시아 가는 나라에는 외부에서 의료기관 안 되는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물품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농업진들 2021년도 하반기에 직접 갔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방문했습니다. 너무 걱정돼서 그 좀 걱정도 되고 도와주고 그래서 물품을 들고 뭐 한 100박스씩 이래 장비를 가지고 물품 갔는데 아프리카 갔는데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이게 일상생활이에요. 방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극단적으로 막 하는데 아프리카 뭐가 있겠어요. 마스크도 없어요. 그냥 없어서 못 쓰고 그 병원에 있는 사람 마스크 써야 되는데 병원에 있는 사람도 마스크를 거의 한 달 쓴 거 다 해져가지고 막 떼먹고 그 마스크를 쓰고 그건 아무 효과가 없는데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정말 그 주사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여기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박스 다 풀어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주고 이랬는데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백신을 만들어서 주면 될까? 그래서 사실 정책하시는 분은 정책을 하면은 정말 이 좋은 정책이고 이걸 하면 좋은데 문제는 저는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 가는 나라에 그 나라 병원의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나는 이게 문제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백신을 주면은 될까? 그 당시 아프리카에 백신 만약에 다 중국제거든요. 중국이 그냥 원조 프로그램 다 중국에는 뭐 접할 게 그게 효과 있냐? 숫자상으로는 아프리카 몇 프로 지급했다고 돼 있지만 그게 이 사실은 중국 백신이거든. 아무 우리가 무리라고 그러는 효과가 없는 정말 그 항체 발생이 떨어지는 그 효과가 거의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현지에 가는 나라 의료인을 교육해 주면은 좀 걱정된 게 우리나라도 난리 났잖아요.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관리 잘못해가지고 몇 번 도주가 이렇게 막 됐다. 그때 신문이 크게 났었죠.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게 그 컨트롤이 편은 거기서 사실 약만 주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뻔하거든요. 이게 절대로 이게 그 나라에서 지방까지는 못 가요. 이게 유지되면서 이게 그 관리가 안 되고 저희들이 제가 뭐 필수 생명 다루는 수술을 하는데도 전기가 나가거든요. 중환자실이나 인공호흡기인데 전기 나가요. 방법이 없어. 그냥 그때는 할 수 없이 전기 나갈 때 대배가 앰프 옆에 놔두고 전기 나가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짜야 돼요. 산소를 공급해줘야 돼. 환자 의식 없는 환자. 그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유지될까 이게 이 정말 하이 퀄리티 관리가 필요한 이게 정말 될까? 이제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쉽지 않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의료 공급 이래 백신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아까 굉장히 항상 중요한 거는 디테일인데 그거 모든 그런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같이 가야 돼요. 근데 그 나라 의료진들 그 수준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뭐 절대 안 돼요. 그 저는 이제 교육사고 있지만은 의료인들 가르치는데 우리나라 원조 사업도 병원 지어주고 그런 거는 해요. 생생 겉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교육은 정말 생색이 안 나죠. 그런 건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문제고 백신을 만든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디테일을 굉장히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뭐 이래 이 백신은 전제 조건이 많으니까 되는 게 아니라 생산을 다량으로 해야 되고 공정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동시에 같이 접촉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코비드 19 이렇게 전염 속도가 빠른 질병이 돼서 그리고 이렇게 빠를수록 또 그런 데 변이를 빨리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사실 우리가 뭐 해야 되고 저는 뭐 분명한 거는 백신은 정말 이건 공공재라고 생각해요. 백신은 인류가 만든 위대한 발표 공공재 이건 국제기구나 국제 중심의 공동개발 관리 방향을 분명히 전환돼야 됩니다. 이 가장 저는 핵심이 그래서 저는 뭐에 나온 거. 근데 그 WHO에서 사실은 많은 아이디어를 냈죠. WHO 뭐 이게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려고 백신 특허에 대한 강제 실시권, 그 다음에 특허권 유예제 이런 거를 많이 이야기했지만 전혀 안 됐잖아요. 이게 전혀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국제사회에서는.
근데 뭐 또 이래 정책적으로는 그 이미 코로나 때 했지만은 안 듣죠 이게 사실. 또 미국에서는 CDC 국장은 화이자 욕을 했죠. CDC 공식적인 노릇에서 CDC에서 이게 비즈니스 하는 거 좀 오픈해야 된다. 근데 오히려 또 그러니까 화이자에서는 내가 그래도 인류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해 가는데 그런 거예요. 서로 입장이 다른. 그래서 난 이거는 규제적으로 하고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지만 중요성하고 컨센서스 그 다음에 방법은 대책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류가 이래 앞으로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되겠지만은 사실 누구든지 이게 분명히 올 거라고 예측은 되잖아요. 주기가 짧아지고. 그래서 분명한 거는 이런 정책적인 거는 분명히 세워져야 되고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는 뭐 오늘 의지가 오늘 모임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모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뭐 중요한 포인트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특히 70% 이상이 동시에 이제 접종이 되지 않는 한 사실상 뭐 저희가 원하는 그런 방향의 해결책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 전 인류가 백신 접종을 동시에 받지 않으면 사실상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뭐 백신 불평등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네,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공공재 말씀해 주셨는데 그 파마스티컬 인더스트리가 그러니까 이게 국가별의 어떤 관계를 넘어서서 프라이빗 컴퍼니 중에 굉장히 대형 파마스티컬 인더스트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디맨드와 보이스가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떤 일종의 파워 게임도 그 안에서 국별로도 나타나지만 국제기구 내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다단한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는 듯한 느낌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백신 관련해서 전문가를 양성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좀 추진해야 될 그런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송만기 우리 백신 연구소 국제 백신 연구소 IBI에서 오신 우리 박사님 모시고요. 아마 보다 이 공급망 관련된 그리고 국제기구 관련된 그리고 글로벌 노스와 사우스를 연결시키는 그런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예 부탁드립니다. 네, 다양한 분야에서 오신 분들이 같은 주제를 놓고 이렇게 정말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게 정말 되게 흥미로운, 그러니까 제가 잘 평소에 생각 못했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흥미로운 얘기도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유익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소가 이제 서울대학교 후문에 있는데 이게 1997년에 유엔에서 만든, 하지만 유엔으로부터 독립된 국제기구입니다. 오로지 이제 백신만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공급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은 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기업과 이런 거를 나누기 위해서 기술 이전까지 하고 이제 임상 다 해주고 하지만 어떤 백신을 판매하는 역할은 하지 않는 그런 국제기구인데, 저희가 만들어진 배경이 오늘 좀 얘기를 하나 관통할 것 같은데, 저희가 만들어진 배경은 돈이 되지 않는 백신은 사실은 그 제약회사들이 개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전제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전 세계에서 저희가 만든 백신이 90% 이상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콜레라 백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발로직스라는 회사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백신이 그 백신에 대해서 선진국들이 거의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콜레라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진국에 거의 없거든요. 이제 이 환경, 이제 이 위생이 개선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거의 발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행자 백신으로는 개발이 되어 있지만 이게 실제로 백신, 개발도상국을 위한 백신으로는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백신도 여행자용 백신을 개선한, 그걸 만드신 분이 저희에게 이제 그 방법을 다 노하우를 알려주셔가지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개발이 됐는데, 그 백신은 도수당 20불이 넘게 공급이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만들어서 게이츠재단의 모든 지원을 받고 이제 국내 회사에 기술 이전했는데 그 백신은 WHP까지 다 받았습니다. 1.3불에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세프나 이런 데서 이제 아주 저렴하게 사서 공급을 하는데, 이게 그 처음에는 이 백신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보급이 되지 않았는데, 이 기후 환경 변화나 이런 자연재해가 커지면서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그 콜레라가 지금 2배 이상 엄청나게 많이 지금 발생이 되고, 또 백신의 효능이 실제로 현장에서 증명이 많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효능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우려가 있어서 그걸 좀 반대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게 한 70% 이상의 효능이 나오면서 지금은 유니세프나 이런 곳에서 공급량을 엄청 늘려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서 지금 유발로이스가 지금 그 공장을 크게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중요하고 글로벌에서 큰 피해를 주는 백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시장이 워낙 작기 때문에 개발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 기관이 만들어질 때그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미국 의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 기관이 만들어지면 절대 안 돼요. 우리나라 제약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입국들 대부분이 보면 그 개발도상국가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유럽의 몇몇 국가는 가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러한 그 레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절대 가입을 안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 연구소의 백그라운드가 아마 이런 글로벌에서의 왜 그 디벨로핑 컨트리에서의 백신, 그러니까 LMIC에서의 어떤 이런 백신들이 많이 공급이 안 되고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지 이런 거를 좀 나타내 주는 걸 텐데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백신들은 우선순위가 지금 다 그 LMIC 필요한 백신. 그두 번째 백신 저희가 개발한 게 지금 닥티푸스 백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선진국에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등 이런 그 LMIC에서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백신 이것도 이제 저희가 개발을 완료해서 우리나라 SK 바이오사이언스에 기술전에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식약처로부터는 수출 승인 다 받았고 WHPQ를 아마 올해 안으로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공급이 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상하는 공급 가격은 도수당 1불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후진국의 이제 LMIC 국가에 이제 저희가 공급할 수 있게 될 기대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그 백신의 공급도 문제지만 사실 또 LMIC에서 필요한 백신들을 또 개발 안 하는 문제도 있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WHO에서 이제 블루프린트 리스트라고 해서 전 세계에 팬데믹이 될 가능성이 큰 것들 10개를 2015년에 이제 만들었고 리스트를 만들었고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된다고 국제사회가 계속적으로 필요성을 강조하고 했지만 이게 선진국에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질병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의 개발이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그러다가 이제 지카도 나오고 2015년 에볼라가 또 아웃브레이크 아프리카 지역에서 엄청 크게 문제가 되면서 그런 백신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2017년에 세피가 만들어졌어요. 세피는 노르웨이 정부가 주도를 했고 그래서 뭐 게이츠재단이라든지 EU, 일본, 인도 이런 데서 이런 국가들이 관여를 해서 2017년에 1조 원 정도의 펀드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이 세피의 목적은 글로벌에서 이런 팬데믹이 가능한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다 mRNA들에 대해 그 mRNA가 그 네거티브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 변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바이러스들에 대한 백신 개발을 미리 해놓고 임상 1상, 2상까지 해놓고 비축을 좀 어느 정도 해서 그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면 그 일대를 다 백신하자. 링 백시네이션 개념으로 이게 이제 퍼져 나갈 때를 다 삼상경. 왜냐하면 이거 삼상을 할 수 없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전략으로 개발을 시작했고 2017년에 메르스, 라사, 니파 이 세 가지에 대한 백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메르스에 대한 국제 표준 혈청을 세피로부터 펀드를 받아서 WHO 표준 혈청을 이제 개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2020년에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상당히 많이 쓰였는데 코로나 때도 많이 쓰였고 어쨌든 그 세피가 이제 좀 더 좀 일찍 만들어주고 이런 활동이 먼저 됐으면 그 안에 코로나 다 들어가 있거든요. 사스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러면 이런 백신을 어떻게 개발하고 이런 노하우들이 좀 쌓였고 뭔가 좀 이런 대비가 훨씬 더 좀 빨리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국가에 두 번 국가에 찾아가서 우리 세피에 펀딩 해야 된다. 이걸 했었지만 우리가 펀딩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2019년까지는 펀딩을 하지 않았고요. 이게 터지고 나니까 이제 2020년에 펀딩을 우리나라 그 당시 이제 100억을 했고 지금 아마 1000억 이상 아마 투자하기가 기여하기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게 이제 글로벌에서 이러한 노력들은 꽤 이제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서 이제 진행은 되고 있었지만 참여는 그렇게 높진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이게 이제 그 전에 이제 인플루엔자나 여러 가지 메르스나 그 에볼라 등 지카 등 여러 번의 이런 팬데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경제적 피해는 컸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사망하는 것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각 국가의 참여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이런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를 계기로 상당히 좀 그런 참여도 크게 늘어났고 심각성에 대한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지금 뭐 세피나 이런 데서 100일 작전도 나오고 저는 사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게 다시 나와도 이런 메신저 RNA가 정말 100일 작전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 저희가 어떤 이 대량 생산도 다 가능하고 백신 개발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전략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정말 빠르게 공급이 빠른 생산과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문제는 LMIC 이번에도 뭐 잘 아시고 좀 그게 또 상당히 중요한 이슈긴 한데 코백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야심차게 출발했고 전 세계의 모든 인구가 평등하게 가장 그 이런 피해를 볼 20%에 대해서 먼저 백신을 공급하자 이렇게 야심차게 계획을 세웠지만 사실은 실패를 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선진국의 이기심, 그러니까 먼저 백신을 가져간 이제 그러한 것들을 따로 계약을 함으로써 실패했다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저희가 이제 콜레라 백신 기술 이전을 사우스 아프리카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8분을 이제 저희 기관으로 데려와서 콜레라 백신 이제 기술 이전 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델타 때 자기 한 집거도 하나 다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그렇게 돌아가지 않은 분이 없다. 그게 델타였을 때라고. 그러니까 백신 공급이 거의 안 됐을 상황에서 많이 이미 돌아가셨다. 근데 좀 빨리 됐으면 사실 상당히 많은 분을 아프리카에서 살릴 수 있었겠지만 이미 이제 그 당시에 너무 빨리 퍼지면서 아프리카의 사망자가 아주 빨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지금 이번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의욕적으로 백신을 우리도 이제 개발해야 되겠다. 이게 정말 넘칩니다. 국제 어제도 이제 WHS 그 월드 그 헬스 서밋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아주 큰 주제가 그 백신을 자체 생산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의욕이 지금 넘치고 글로벌에서 지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EU만 해도 지금 1조 5천억 정도, 독일도 약 7천억 정도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 WHO 바이오 매니팩처링 허브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제 아프리카나 주로 LMIC 쪽 이제 백신 등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많은 인력을 양성해서 이런 것들이 되도록 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좀 밸런스 있게 선진국과 좀 이런 그 LMIC가 말씀하신 대로 저도 백신의 어떤 동시 공급이 이런 뮤턴트나 이런 출현을 꽤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새로운 변이들이 대표적 변이들도 사실 백신이 접종되지 않은 지역, 아는 사람으로 나왔다는 게 지금 유력한 학설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도 공동 백시네이션 어떤 대응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공재로 만들 것인가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많이 기다리셨는데 이효영 교수님 모시고 또 다른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이효영 교수님 국립외교원의 교수님이시고요. 저희 대원이 자랑하는 동문이십니다. 이건 뭐 너무 TMI인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효영 교수님은 뭐 통상 전문가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급망 문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백신에 관련돼서 오늘은 아마 통상 전문가로서 보시는 그런 해석이 좀 저희가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0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문가분들께서 모이신 자리인데 제가 국제통상 뭐 전문가이긴 하지만 사실은 연구를 해야 할 분야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자리 자체에 초대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인 것 같습니다. 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김태균 교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국제통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은 그 보건과 통상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 제가 뭐 이렇다 할 연구 보고서나 뭐 논문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끄럽지만 예전에 저희가 한 2년 전쯤인가 이윤상 이사님께서 저희 국립외교원에 자주 오셨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듣고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분야로 국제 통상 관점에서 이 이슈를 볼 수 있을까 여쭤보니까
백신 지재권 유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관심을 그 계기로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게 그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만기 차장님도 쓰신 글이 있으셔서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게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그 안도감을 느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슈도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 백신 공급망 자체가 요즘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슈와 비교해서 뭐 공통점과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백신 공급망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1라운드는 이제 백신 공급망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자리인 것 같아서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2라운드 때 그 지재권 유예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냥 제가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슈는 저희 원장님도 너무 잘 아시는 이슈이지만 사실은 뭐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배터리, 뭐 핵심 광물 이러한 사실 IT 산업이나 아니면 뭐 첨단 기술 관련된 그런 공급망 이슈 위주로 얘기가 됐다가 백신 공급망 얘기를 이제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좀 생소한 부분도 있지만 또 공통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다른 공급망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 백신 공급망 분야도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높구나. 이은성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반도체라든지 다른 뭐 핵심 광물 이런 그 분야보다 오히려 요소별로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고 또 요소별로 무기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구나. 어떤 특정 기업이나 특히 이제 중국과 인도가 또 관여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생산 프로세스에 인위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경제 안보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거를 무기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굉장히 취약한 공급망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백신 자체가 엄청 첨단 기술 분야 중에서도 굉장히 첨단 기술 분야인 것 같습니다. 첨단 기술 분야 자체가 그 외부성 요인이라는 것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externalities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첨단 기술 자체가 이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그 연구 개발 비용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진입 장벽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독점 문제, 생산자들이 이제 실제로 이게 투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투자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독점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집중화, 어떤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에 집중화되는 현상이 이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또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분야도 마찬가지고 핵심 광물은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전기차, EV나 뭐 그런 여러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그런 특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화된 그런 생산지라든지 집중화된 생산자들로 인한 취약성 문제, 무기화가 가능하다는 이게 다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저해된다는 그런 문제로 또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롭고 공평한 분배, equitable distribution 얘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른 첨단 기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실 이제 제가 또 공부하고 있는 분야가 디지털 통상 분야인데, 미국의 소위 말하는 가파 기업들, 그러니까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그런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 그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 전 세계를 제패를 하고 있는데, 세계 10대 탑 기업들을 보면은 예전에는 뭐 철강이나 이런 전통 제조업 기업들이 top 10에 올랐다면은 지금은 대부분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들 기업들이 이 전 세계적인 디지털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고 또 이들 기업들이 실제로 개인정보를 독점을 하고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반독점 이슈로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파 기업들이 미국 EU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디지털 서비스세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이들 가파 기업에 대한 세금을 이제 매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또 트럼프 정부 때는 뭐 서로 간에 보복적인 이런 것도 있었고 바이든 행정부 들으면서 사실 또 전격적인 정책 전환이 있어서
예전에는 무조건 디지털 기업들을 이제 키우고 그다음에 국경 그 조치를 낮춰서 뭐 국내 규제를 낮춰서 이들 기업들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 기조였다면 바이든 때는 이게 반독점 정책을 강화하는 기조로 바뀌어서 오히려 이러한 공평한 분배, 공정한 뭐 그런 경쟁 이런 이슈로 조금 정책적 기조가 전반적으로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 공급망 이슈도 그런 부분으로 그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WTO에서도 작년에 강요회의 때 이런 그 지재권 유예 결정이라는 전격적인 합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 정부의 이런 정책적 전환 기조 때문이 사실 그게 가장 큰 이유였다고 저는 들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반도체 공급망, 다른 이제 첨단 기술 분야의 공급망과 이 백신 공급망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살아있는 생의학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펀지빌리티 때문에 더더욱 신속한 뭐 국경 통관이라든지 그런 운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긴급성 이슈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더더욱 중요해서 이 국경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그다음 운송 이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반도체나 핵심 광물 같은 그런 공급망의 원활화는 사실 국가들이 산업 경쟁력 제고,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적 이슈가 가장 큰 목표라면 백신은 사실은 좀 더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기술적 이슈를 넘어서 공공정책적 그런 관점, 그리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백신 공급망 문제는 조금 더 그 깊이가 있는 그런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이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를 보니까 혁신으로 인한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의 공평한 분배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멋진 말로 표현을 했던데 백신 공급망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첨단 기술 분야보다 오히려 더 이런 공공정책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통한 해결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국가의 역할, 정부의 역할, 그다음에 정부의 개입, 뭐 정부 지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그런 분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윤상 이사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발표하신 내용 중에 코로나 백신 개발의 두 가지 접근 방식 중에 이제 내재화, internalization driven이 있고 externalization driven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externalization driven이라는 접근 방식이 결국은 기술 이전, 뭐 기술 공유, 뭐 그 백신의 접근권을 좀 더 확산시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까지 확산해서 생각하는 거는 좀 무리인 건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개발에 있어서 물론 그 기술 수준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프리미엄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부의 동인이 더 많기 때문에 백신 생산을 일부 지역에 집중화해서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조금 더 일반적인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준이 낮기 때문에 뭐 다른 여러 지역에 그 다변화를 시켜서 공급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동인 externalization driven 뭐 하고 그 접근 방식 두 개를 또 구분시키는 동인 중에 하나가 백신 개발자의 전략이나 미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어떤 뭐 그 개인의 어떤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백신 개발자의 그런 동인으로 인해서 뭐 접근 문제를 공급을 더 원활화하고자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모더나 사례를 보면 백신 지재권을 이제 그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입장 발표를 해서 이것이 그 공유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것도 정부의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뭐 국립보건원의 연구자가 mRNA 염기서열 정보를 모더나에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상업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단순한 미션으로 인해서 이러한 그 백신 접근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이슈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이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지재권 문제 그러면 2부 때 말씀하실 거죠? 한국이랑 같이 연결시켜서 좀 얘기해 주면 좋겠고요. 뭐 워낙 통상 분야 전문가시니까 정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와 유사하게 독점 문제로 비교될 수 있다. 펀지빌리티 이슈 그리고 똑같은 하나의 공유되는 그 포인트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뭐 국가의 정부의 개입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정책적인 성격이 더 강해져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일부 저희가 40분까지긴 한데 이훈상 이사님이 발표만 하고 그냥 끝내시기에는 너무 아쉽잖아요. 지금 네 분의 전문가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다 일일이 뭐 코멘트에 대해서 대응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근데 중요하다, 그리고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연 설명하시고, 특히 이 교수님은 직접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10분에서 한 15분 내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상당히 동의되는 내용들이 뭐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이견이 있거나 차이가 있지는 않고 상당히 공감이 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로 제가 조금 이제 생각해왔던 내용하고 약간 연계된 말씀을 해주셨다는 측면에서 이제 김선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번 세 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금 이호영 교수님 그 코멘트를 들으면서 이 코멘트를 듣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발표 내용을 듣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되게 이게 똑같은 텍스트를 읽는데 통상 관점에서 이 내용을 이제 이해하시다 보니까 제가 발표를 했는데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제가 발표한 내용이 머릿속에 더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오늘 참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김선영 교수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저도 계속 저희 발표 내용이 안에서도 이제 부분 언급되지만 상당히 가장 중요한 몇 개를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레귤레터리 하모니제이션이라는 그런 규제 제도에 대한 어떤 이제 부분은 특히 이제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이머전시 유즈 리스팅을 이제 발의하거나 각 국가들의 이제 레귤레이션에 인허가에 관련한 그런 과정이 잘 조율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사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100년 전에 팬데믹이 있었고 이번에 팬데믹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한 30년 넘게 이제 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는 이제 그 100년 이후에는 좀 팬데믹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러한 이제 백신 그리고 치료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인허가 관련한 규제 관련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하모니제이션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그렇게까지 시리어스하게 다루지 못했던 점이 이번 코로나 팬데믹의 엄청난 레슨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백신 공급망과 관련된 이제 논의에 있어서는 생산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보게 되는 경향 중에 하나는 생산은 원띵이고 레귤레터리 관련된 내용을 생산 못지않은 그 못지않은 중요성을 가지고 다루는 논의들을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다만 아무래도 모두가 다 생산에 집중을 해 있다 보니까 레귤레터리에 대한 관련된 이슈에 대한 하모니제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이 약간은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다루어 주신 것이 그 미래 팬데믹을 대응을 하기 위한 기제로서 상당히 중요한 기반이 될 것 같고요. 거의 백신 공급망에 관련된 이슈 못지않은 독립된 주제로 한번 다뤄볼 만한 이슈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게 됐고요. 콜드체인은 뭐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번에 코로나 백신을 파이저가 만들어서 이제 인류가 백신이 존재하니까 좋긴 하지만 그 코로나 백신의 그 파이저 백신의 맹점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80도 초저온 냉장고가 필요했다라는 거는 아프리카는 사실상 거의 고려가 안 됐다고도 봐도 되지 않나 상황이지 않았나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관점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저는 일본이 뭐 여러 가지 사실 배울 점이 많았다고 이번에 특히나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상당히 이제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에 일본이 엄청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바로 콜드 체인과 관련된 지원을 일본이 어마무시한 예산을 지원을 했고 물론 이제 일본은 좀 약간 이제 일본의 내셔널리스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걸 지원했다라는 걸 워낙 이제 알리면서 그 콜드체인 관련된 냉장고 시설마다 다 일본 국기가 달려 있었는데, 아니 저는 한편으로는 기왕 비저빌리티 폴리시를 하려면 그냥 큰 병원을 엄청나게 짓고 그거의 병원의 규모를 가지고 국가의 이제 지원의 생색을 내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곳에 콜드체인이 이렇게 구축이 돼 있어서 정말 이러한 백신이 이제 프론트라인 유저까지 그 라스트 마일까지 어떻게 제공되는 그거에 정말 물 흐르듯이 하는 모든 그 이제 곳에 일본의 기여가 사실 있었거든요. 그건 저는 일본이 정말로 칭찬받아야 되고 그렇게 빛나지 않은 영역에 일본이 참 공여했던 부분은 정말 칭찬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콜드체인과 관련된 염두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 국가들의 이제 백신 딜리버리 캐파시티라던가 보건의료 시스템 체계 강화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섹시하지 않은 콜드체인이라는 이런 이슈가 상당히 기본적으로 중요한 이제 내용이 되겠구나라는 걸 너무나도 공감하는 마음을 가졌고요. 백신 딜리버리 파트너십은 정말 너무나도 공감합니다. 이제 코백스라는 패실리티의 메커니즘을 다 만들어 놨지만은 결국에는 돈 있는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다 따로 이제 계약을 해오면서 코백스 패실리티가 작동할 수 있는 그걸 원천적으로 무력화시켜 버리면서 사실은 정말 뭐 코백스 패실리티가 역할을 했나? 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인데 물론 나중에는 역할을 했지만 코백스 패시리티를 앞으로 이제 미래 팬데믹에서 코백스 패시리티 같은 그 메커니즘 역할하는 핵심은 이제 김원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0%든 70%든 어느 정도의 인류 모두가 자기 국가 국민들만 90%, 100% 접종률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가 어느 정도의 접종률을 신속하게 달성함으로써 팬데믹으로 가는 것 자체를 막을 수도 있는 메커니즘을 이제 추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게 무력화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 부분은 정말 국제사회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포인트 같습니다. 이효영 교수님의 이제 발제는 정말 뭐 많이 배우듯이 제가 많이 들었고요. 사실은 그 제 발제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를 들어 지금 인도 같은 경우 국제적인 백신 생산 공장을 역할을 하다가 어느 순간 모디 총리가 갑자기 우리는 이제 코로나를 잘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이제 전국 대선 그 총선을 하자 뭐 그러면서 그 뭐 정치 회화과 집회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발화돼 버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접종률이 어느 정도 잘 달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생산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욱더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되는 상황에서 어느 순간 인도가 이제 자국 수출을 이제 막는 결정을 하면서 전 세계 백신 스케줄이 무력화가 되는 상황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그때 상당히 타격을 입었던 국가라고 제가 알기로는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에서 생산된 백신을 확보할 걸로 다 믿고 백신이 다 확보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상황을 이제 컨트롤하고 있었는데 인도가 문을 닫아버리면서 그러니까 사실상 인도가 약간 그 국방 물자 수출을 제한하는 듯한 그 조치를 취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무기화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무기 같은 어떤 이제 안보 물자 제한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방글라데시는 정말 이제 코로나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방글라데시가 ADB에 1억 달러 정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백신 생산 역량을 갖춰야 되는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이번에 코로나 백신의 경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왜 또 인도가 이제 백신 생산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나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이제 백신 물량 자체도 이제 국방 물자로 이제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했던 것도 있었고 또 이제 백신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관련된 이제 물품들을 이제 국방 물자로 이제 제한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백신 공급에 이제 어려움을 취했는데 이게 약간 좀 이제 그 밀리터리라이제이션, 세큐리티제이션의 이제 과정이 약간 인류 사회가 공동으로 잘 되게 하는 것을 어려움을 주게 한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생각을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발표해서 제가 이제 그걸 스킵하고 넘어갔었는데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해 주신 거는 사실 약간 좀 클래리피케이션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제 동문서답 같은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좀 조심스러운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엑스터널리제이션은 사실은 그렇게 어, 그 구매한 목적의 엑스터널리제이션이 아니고요. 지금 파이자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백신 원부자재의 이제 지역과 공장과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해서 자기의 뭐 본인의 꼭 자기 이익까지는 아니더라도 파이자를 위한 어떤 이제 공급망을 전 세계적인 다양한 이제 다국적 기업으로서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백신의 이제 여러 가지 생산 단계에서 자국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해결해 버리면은 인터널라이제이션이고 전 세계 공급망을 다양한 지역에서 활용을 하면 엑스터널라이제이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파이저가 그 모든 계약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인류를 공공재로서의 제공의 엑스터널라이제이션 개념은 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그 말씀하시는 엑스터널라이제이션의 개념은 조금 더 공공적 유익을 위한 엑스터널라이제이션의 이제 고민을 담을 수 있는 사실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엑스터널라이제이션 그래서 전 세계가 같이 서로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그런 엑스터널라이제이션을 추구해야 되는데 지금 파이저 등이 다국적 대학 기업이 이제 한 엑스터널라이제이션은 다국적 대학 기업이 IP 라이트라든가 여러 가지로 본인들이 모든 걸 다 컨트롤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를 이제 본인의 공정화를 시킨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물론 거기에도 이제 파이자의 익스큐즈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파이자가 효과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잘 이제 조율을 하고 IP 라이트가 어느 정도 프로텍트 되면서 본인들이 투자한 걸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노력을